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국세청 아는 형 염지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국세청을 퇴직하신 게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작년 2023년 8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네. 이제 세무사로. 네, 그래서 바로 9월달, 작년 9월에 예. 세무법인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왕성하게 세무사로서, 그 다음에 유튜버로서 그렇게 열심히 국세청 살아가고 아는 형. 있습니다. 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 세무사 분들 중에서는 구독자도 꽤 많으신 편. 예, 지금 현재 구독자 한 9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곧 10만. 그리고 또 이번에 예.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의 기술. 네. 이 책도 쓰셨고. 네.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작지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신경 쓰이는 면이 많더라고요. 강남 세무서 위주로 좀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좀 많이. 네, 그쪽에서. 맞습니다. 퇴직 직전에 강남세무서에서 약 1년 8개월간 근무했고요. 네. 그때 재산세과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강남구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땅값, 아파트값이 제일 비싸니까 비싸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제일 비싸고 재산이 많은 곳이죠. 그럼 세무서도 세무서 직원들도 할 일이 더 많아지나요? 그렇다고 해서 네. 할 일이 되게 많아지지는 않는 게 네. 강남구 내에 세무서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세무서요? 글쎄요. 몇 개나 될까? 강남 구 내에서만? 맞습니다. 원래는 191 세무서가 맞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강남구에 강남구청이 하나 있듯이 강남구에 강남세무서는 하나여야 맞는데 네. 워낙 납세자도 많고 재산도 세금도 크고 하다 보니까 더 촘촘해진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강남구 내에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어. 삼성세무서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세요. 예를 들면 도곡동은 역삼세무서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서 찾아올 때 나는 강남구니까 강남세무서로 강남세무서. 오는 거죠. 근데 역삼세무서는 어디 있냐면 강남역 1번 출구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잘못 찾아온 강남세무서는 강남구청 맞은편에 있죠.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세무서를 이렇게 한 이유는 납세 서비스 재고 차원에서 한 거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좀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때 우리 세무서는 어느 세무서다. 담당이 어디다. 네, 근데 사실 맞습니다. 강남구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은 사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근데요. 네. 성동세무서, 광진구하고 성동구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구로 관할하는 거예요. 네, 세무서는. 네, 네, 맞습니다. 반대네요. 반대고요. 완전히. 좀 그렇게 동 하나 내에서도 좀 나눠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요런 책 하나 또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찾아보면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모아놓으면 좀 납세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도 찾아보면 네. 이런 내용은 알 수 근데 있어요. 사실 세무서 갈 일이 없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베스트고요. 만약 가야 된다면 세무서에서 헷갈리지 연락 말고. 오면 이제. 네. 아, 그러니까 전번에 예.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봤어요. 누가 저 성동세무서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나는 광진구인데 왜 성동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 요즘엔 또 거의 보이스피싱으로 맞아요. 의심하기 딱 십상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세무서가 어딘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지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국세청 네. 그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게 세무조사를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은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 같아도 세무조사 긴장해요. 나갈 때도요? 아니 저한테 조사 나온다고 그래도 저도 엄청 긴장할 거예요. 이제는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세무조사 나올 때는 네. 어느 정도의 탈세의 근거를 다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납세자가 신고한 각종 신고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이런 각종 신고서를 세무서 내에서 다 분석을 하고요. 네. 요즘 뭐 인터넷에 워낙 그 업체에 대한 정보도 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고 또한 세무서 내에 구축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잘 활용해서 그 업체에 대한 서면 분석 그리고 여기 오픈된 가게인 경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매업을 하는 그런 업체는 네. 저희가 직접 나가볼 수도 있죠. 나가서 자맹, 좋네요. 그렇게 한번 나가서 조사를 나가기 전에 그렇게 분석을 다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혐의점을 좀 특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얼마나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사의 성패가 좀 결정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이 가게가 월 매출 항상 500만 원 신고하는데 앞만 봐도 500이 그치질 않을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네요. 또 저희도 항상 그 기자 생활할 때 기사 쓸 때 보면 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세무조사 나왔다. 네. 그럼 대부분 이제 뭐 대기업 사례가 많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 사국을 기업 저승사자다라고 거의 기계적으로 기자들도 많이 쓰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 그렇게 무서운 조직입니까? 조사 사국이? 이제 서울지방구스대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사국이 5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조사사국은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구체적인 탈세 제보, 그러니까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 탈세 제보가 구축된 그 내용을 엄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서가 이제 조사사국이고요. 네. 그 사국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네네네네. 드라마 한 장면이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한 10명 정도가 들어와서 네. 자 구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사국이죠. 사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추징세액이 좀 커진다. 추징세액이 커지다 보면 조세 탈루를 해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고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이나 그 회사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저승사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그 공무원 중에 한 분이고 국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 조세 정의를 나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저승사자보다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기 맞아요. 탈세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투명하게 세금을 걷어내야 세수도 확보가 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이거 받는 사람 그럼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승사자처럼 이제 네.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으면 네. 거의 무조건 추징을 당하게 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세무조사 나왔는데 네. 진짜 세무 공무원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뭐 제가 다른 경우를 말하면 추측이지만 제 얘기를 하면 추측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서 내에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있으면서 제가 오늘 보통 또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몇 개나 조사를 했을까? 그러면 제 생각에 한 500건은 넘게 조사를 한 것 같고 상속 증여 양도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 개인 500개는 넘게 조사했는데 그중에 추징세액이 전혀 없었던 거, 소액이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많은데 전혀 없었던 게 제 기준으로 한 10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00여 건 중에 10여 건. 왜냐하면 이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큰 탈루가 아니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저도 단순 실수. 단순 실수도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세무사로서 기장 업무를 하지만 간혹가다 실수해갖고 제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탈 털어서 니네들 세금 다 걷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막 추징세액에 목을 매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정말 없으면 그분한테 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경우에. 세무조사 나갔는데 너무 깨끗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범 납세자상. 모범 납세자 중에 일종이죠. 그런 거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 조사 나왔다. 근데 난 깨끗하다. 그러면 성실히 임하시면 그렇게 뭐 억지로 털털 터는 뭐 그런 일은 요즘 좀 없지 않나. 뭐 예전엔 잘 모르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네, 성실 납세자가. 왜 연예인들도 상징적으로 이제 모범 납세자상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면 3년인가 5년 동안은 무슨 뭐 세무조사 감면 받고 뭐 이런 게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2년, 3년 훈격에 따라서 세무조사 유예가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좀 마음 편안하게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저는 그런 기사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3년인가? 그래서 네.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기업인가 뭐 대상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예요. 설령 모범 납세자라 하더라도 뭐 세금은 또 점검은 받아야죠. 그 그렇죠, 기간 그렇죠. 지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니까요, 공무. 네. 근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 쪽에서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변호사를 잘 써서 뭐 전관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보면 유죄 받을 수 있던 걸 무죄까지 받았다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세무사를 잘 써서 네. 추징 당할 걸 안 당했다. 이런 케이스도 혹시 있을까요? 그 전관 변호사, 전관 뭐 검사, 판사들을 써서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세무사는 그렇게 보이고요. 세무사는 사실 실력이라고 봅니다. 실력.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 이 세무사가 납세자를 위해서
법령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느냐. 법을 많이 알아야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자의 대변자 역할, 대변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즉, 그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 사실관계를 놓쳐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파악된 사실관계를 세무관서에 잘 어필하는 거. 그 세 박자가, 3박자가 다 맞으면 그러면은 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무사 선정하는 게 그래서 그걸 세 박자를 다 갖춘 세무사를 선정하는 게 그게 나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경험도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또 실수도 하지 말고 이제 꼼꼼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소득이 높은 사람들, 예전에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세무를 전담해주는 세무사들의 이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네. 그런데 간혹 세무조사에 걸리고 어떤 뭐 탈세 혐의가 적발됐다고 하고 대규모 추징을 당하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일일까요? 뭐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요. 네. 세무사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이것 좀 어떻게 좀 절세 네. 처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세무사는 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예. 예, 좀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해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납세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납세자도 모르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납세자가 알면서 세무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납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을 해서 그게 또 신고로 이어져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를 포함한 세무사들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세무사들이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무사가 있어도 추징세액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좀 아껴보려고 네. 약간 우회로를 찾거나 네. 탈법은 아니지만 약간 편법에 가까운 반반? 반만 그러다가 약간 예.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선택을 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행정심판 가고 조세 불복 절차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불복 절차 가도 제가 몇 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즉 기간이 오래 걸려요. 네, 세금을 내고 불복을 하면 거기 막 심판 청구까지 가고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막 수억대. 수억대가 수십억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심판원까지 가려면 그 전 단계에서 이의 신청이나 네. 가세전적 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심판 청구나 이런 데에서 워낙 사건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주장이 첨예하니까 회의도 많이 열리고 그러면서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분들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네. 국세청 직원들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뭐 맞습니다. 국세청도 정말 어떤 조세심판원을 가거나 네.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국세청이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안에서 많이는 아니고 네. 조금 져봤습니다. 국세청 다니실 때. 네네. 국세청 다닐 때 저희 그 국세청 공무원들이요. 과세를 하고 그 과세 유지를 못 한다면 그럼 그것도 문책의 대상이에요. 아, 추징을 했는데 그걸 네. 다시 뱉어 내줘야 되고 네. 돌려줘야 된다면 문책을 받는 거예요. 네. 저한테 만약에 과세를 안 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약 뭐 3억 정도를 과세를 했다. 예. 가만히 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쓰든 막 네. 이렇게 대항. 그리고 하겠죠. 주변 세무사들도 불복을 하라고 부추기겠죠. 아, 이거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불복을 내고 예. 내가 이기면 음. 세무서 직원은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 요즘은 과세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하. 그래서 불필요한 과세를 해놓고 보자 이런 분위기는 없고요. 다음에 만약에 불복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길 자신이 있을 때 보통 그런 경우에 확실히 과세를 하고 과세에서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 나도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 좀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국세청 직원분들도 이제 꼼꼼하게 신중하게 일하실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말씀해 특히 보시죠. 최근 거의 2년간 네.
정부의 이제 세수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죠. 막 50조 네. 원, 30조 원씩 막 덜 거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세수를 확보해야 되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하다못해 교통 범칙금도 더 많이 단속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면. 실제 이게 조금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것 같거든요. 어떤 모 궁금해요. 세무사님께서 궁금해요. 예. 요즘에 뭐 세수가 부족하니까 너무 조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졌어요. 이러면서 그런 광경을 제가 살짝 본 게 연상이 되는데 네. 그분은 이제 우리 구세청 출신 세무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적어도 이제 뭐 자랑 같지만 구세청 출신 세무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500건 넘게 해봤고 조사팀장도 해봤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면 사실 국민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말할 수 있다. 조사 건수를 선정하는 거는요. 네.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즉, 야, 좀 세수 좀 더 걷자. 야, 이번 달에는 조사 좀 더 해. 이게 아니고요. 1년에 할 수 있는 조사 건수를 어느 정도 목표 건수라는 게 있어요. 그 건수를 획정하고 1년간 그 조사 건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조사에는 정기 조사도 있고 비정기 조사도 있고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올리거나 갑자기 낮출 수 없어요. 1년치는 언제 획정하냐면 전년도에 정하는데 그 전년도에 정할 때 그 전년도 거를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함부로 늘렸다 줄였다 세수 안 거친다고 막 더한다. 누가 지켜보고 있죠?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죠. 네.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국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죠. 근데 아니 이번 올해는 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냐?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예년 대비 네. 조사 건수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럼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감시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수가 안 거쳐서 조사가 많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사자 내지는 세무사님들은 당사자는 지금 우연히 내가 조사가 나왔어. 이게 꼭 세수가 안 거쳐서 나한테 온 것 같은 거고 지금 조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 세무사님은 능력이 좋은 거예요. 일감이 많아. 일감이 많이 넣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네. 저같이 능력 없는 세무사한테는 조사 안 아이, 오거든요. 그 이제 그러면 뭐다? 아유, 조사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예.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조사를 이번 달에 좀 더 해? 야, 올해 좀 조사 좀 더 하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이게 정기 세무조사가 한 5년에 한 번인가요? 사업별로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대기업 기준으로 하면 네. 5년에 한 번이고 뭐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5년이 뭐야? 나는 개업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볼 수도 있을 거고 나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던데 이런 분들도 있죠. 뭐예요? 랜덤이에요? 랜덤이라기보다 기본이 5년이지만 네. 조사 선정이 정기조사라는 거는 정말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다 정기조사 할 수 없죠. 그래서 대기업은 물론 이제 5년에 한 번, 뭐 한 중견기업까지는 5년에 한 번이지만 그 외 기업, 소기업들은 네. 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또 소득률이 떨어지면 나올 수 있고 어떤 게 떨어지면? 소득률이 떨어지면 소득률? 예, 소득률. 소득률이 즉 뭐예요? 매출액 대비 소득 금액. 아. 성실도 분석 같은 거를 해서 예를 들어 매출은 한 30억 되는데 네. 소득은 뭐 한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고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요. 딱 나오죠. 그렇게 의심사면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세무조사 나가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소득의 기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자본의 합, 그 자산이 얼마 이상이면은 조사가 나오냐, 그리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조사가 나오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공개일 것 같은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게 조사 선정의 기술입니다. 아니 근데 그 보면 이제 네. 진짜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자영업자, 네.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도 세무조사 맞았다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자장면집이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조사받았다 이런 거 저는 잘 못 봤는데 그런 데가 만약 나왔다면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다던가 아니면 차명 계좌를 좀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다든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너무 여러 번 거부하다가 그게 이제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을 사는 사례가 있거나 그럴 때는 네. 소규모 자영업자한테도 나갈 수가 있다라는 네, 거고. 조사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세무당국의 그 의심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산다라든지 대표적인 뭐 좀 의심 사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의심 사는 거래가 되게 많죠. 근데 뭐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뭐 생각나는 네. 게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분이 다른 자금 출처 플러스 저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금 15억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현금 15억이 어디서 났는지가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좀 의심사죠. 근데 이분이 그거를 예전에 뭐 금을 샀고 아니면은 코인으로 교환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금을 샀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금을 팔았는데 우연히 현금으로 받았어요.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인도 이분이 예전에 코인을 15억 1억 5천에 샀던 그 근거가 있고 그걸 요번에 판 거예요. 설령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네. 그걸 출금한 기록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5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걸 잡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고 네. 세무조사로 선정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아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입증하고 과세관청에서 어디서 났냐,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가 좀 거칠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세무조사를 불러오는 혹은 추징금을 부르는 실수 혹은 고의 어떤 좀 사례별로 좀 한번 이번에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 그 왜 현금 인출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오해일지 진실일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진짜로 ATM기에서 네. 아니면 뭐 자동이체가 됐든 인터넷 뱅킹이 됐든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거래하면 이게 세무당국에 탁탁탁탁 포착이 됩니까? 제가 이제 이게 국세청 아는 형 유튜브 첫 번째 영상에서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네. 많은 분들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뽑지도 못하냐. 내가 세금 내고 번 돈이다. 그거 뽑아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거 당연히 뭐라고 안 하죠. 즉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한 개 은행에서 인출한다. 보고는 돼요. 그걸 고액 현금 인출 보고 제도라고 하고 네.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는 되지만 그 돈을 보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 나오는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그게 네. 기록으로는 다 남고 보고가 되지만 보고 들어갔다 해서 매번 조사 나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거 한번 안 해본 국민이 뭐 많이 있겠지만 반대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봤고 저는 뭐 조심한다고 안 했지만 그거 무심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 조사한다? 그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약간 더 의심스러운 사람의 일부를 좀 탈루 혐의가 농후한 사람, 심한 사람을 일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는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1,000만 원 넘게 뭐 몇 번 출금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조사로 이어지진 않고요. 그렇게 보고된 내용이 곧바로 나한테 치명타를 날리는 그런 거는 아니고 예, 뭐 쌓여 있다가 정말 내가 이 다음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거를 세무서에서 참고할 수 있지는 않을까. 참고한다 한들 제가 그 돈 뽑아서 내가 썼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네. 몇 번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네. 1,000만 원씩 3번을 인출한 것까지는 괜찮고 뭐 한 5번 이상 인출하면 더 많은 의심을 받고 이게 뭔가 자로 잰 듯이 뭐가 기준이 그러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죠. 그게 더 헷갈리는데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보니까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현금 인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보고가 된다. 그렇게 몇 번 이상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을 하면 문제가 되고 조사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증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5번이면 난 4번까지만 뽑아야지.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불복인지 그냥 국세청 마음인지. 국세청 마음인 것 같지는 않고 그거를 뽑아서 국세청 내지는 어딘가에선 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소비 패턴, 주변에 그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좀 관찰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찰하는지는 그 제가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을 뽑아서 그 은행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보내는 게 보인다든가 연결 계좌를 또 쫓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그거를 금융기관에서 또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근데 아까 이제 세무사님 말씀 중에 조심한다. 네.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게 조심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네. 1,000만 원 이상은 의심받으니까 999만 원. 네. 아니면 850만 원. 너무 티 나는데요? 999만 원.
그러면 이거는 네. 어떻게 그 레이더망에서 비껴갈 수 있는 거? 왜냐면 네. 이제 그 국세청도 뭔가 이제 알고리즘을 짜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 이제 또 원이 딴딴딴딴따 뜨게끔 음. 아니면은 이 금액 이상이 인출되면은 FIU에 보고를 하시오라는 기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895만 2,655원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고액 현금 인출을 1,000만 원 이상 몇 번 했을 때 1년에 몇 건 했을 때 그거를 조사하는데 기준이 없듯이 이걸 이제 의심거래라고 해요. 1,000만 원 이하지만 나이, 직업, 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출금 행태가 다소 의심스럽다. 그 의심거래로 판단해서 FIU로 통보하는 거 그 기준을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 갖고 있어요. 은행 내에는 이제 준법 간신이라는 사람이 네.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의심거래로 보이면 저도 정확히 몇 건을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정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FIU. 네. 근데 그거를 또 보고를 안 했다가는 은행이 이제 문책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네. 일단 의심되면은 이거는 은행이 의심사무를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보는 다 FIU에 보내.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행태가 되는 그래서 거고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행의 기준이 똑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은행마다 또 다르고. 그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마다도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AI를 도입한다면 은행도 안 헷갈리고 모두가 안 헷갈릴 수 어쨌든 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점마다 다르진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1,000만 원씩을 찾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매일 100만 원씩을 찾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의심스러운 거냐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다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다소 주관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네. 거죠. 또 하나가 옛날에는 네. 그 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 기준이 2,000만 원 아니었던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살짝 봤는데 한 2006년부터 시작된 것 같고 네. 시작은 5천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내려오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된 것 같아요. 2,000만 원,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네요. 관리 기준이.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아니, 타이트해질 수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돈의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비하면 옛날 5천하고 지금 1,000하고 네. 지금 5천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진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정말 국민 경제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단순히 이제 1,000만 원을 한 번 인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이 자금 이동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친지나 가족 뭐 아니면 이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간다. 그럼 당연히 이건 나중에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이러면 또 이제 증여세 탈루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 현금을 뽑아서요. 누군가의 계좌에 송금해줬다면 네. 직접 계좌 이체한 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이분 돈을 뽑으신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상속세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가 동시에 오픈이 되면서 그 현금 출금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너무나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계좌 이체한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인한테 현금이 그렇게 출금된 현금을 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네. 상속인이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만약 받는다. 그럼 입금된 현금이 뭔지를 추적하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네,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뽑은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금에 번호가 써 있거나 꼬리표가 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서 1,000만 원 뽑아서 뭐 한 1분 뒤에 여기에 입금이 됐다. 그럼 뭐 이렇게 음. 아구가 딱딱딱딱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게 뭐 5번 연속 반복이 된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1,000만 원을 뽑았는데 여기 500만 원이 입금이 돼.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막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쓰면 이제 나쁜 이들하고 머리를 쓰면 네네네. 막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찾아놓은. 이제 그런 경우 상속세 조사하면서 봤거든요. 1분 간격으로 여기는 뽑고 여기는 입금하고 그런 분한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상하게 보실 것 같은데 저 옆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지여세와 상속세를 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한 분도 이 돈은 그 돈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분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시간적 간격이 1분 그리고 심지어는 한 개 은행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른 돈이에요라고 불복을 제기하면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와 상식과 어떤 뭐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거의 뭐 종합 예술 같은데 종합 예술. 그러면 그걸 입증하는 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과세를 할 때 예. 입증 책임 과세관청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보면 추정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증여 추정,
상속 추정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추정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전가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이 과세관청 입증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그 증여 추정 규정을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법에 명문화하고 아하, 그렇게 그 틀 적용하고 안에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심 사례가 생겨서 이거는 선생님이 세금을 탈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소명하십시오. 네. 그래서 소명을 하면 못하면. 받아들여지는 거, 그렇죠. 못하면 이제 추징이 되는 거고. 추정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제 세금을 탈루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네. 어저 돈을 이제 찾았다. 막 이런 그러면 자금 이동 경로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평소에 해놔야 됩니까?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방어를 하려면. 만약에 이제 그게 정당하고 그리고 실제라면 기록을 해놓는 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뭐 길동이 학비, 이거는 뭐 그냥 말동이 무슨 뭐 비용, 이건 소동이 뭐뭐뭐. 근데 그게 정당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은 누구 학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비를 준 것 자체가 또 증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학비 준 걸 갖다가 적어 놓는다면 내 스스로 증여를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정당하면서 기록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 기록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정당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대를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그건 제가 하나의 예고요. 어. 예. 누군가한테 줬다 이거예요. 잘 아는 친구한테 내가 그냥 돈을 줬어요. 그건 뭐죠? 증여. 증여죠. 네. 세금 내야 되고. 그것도 세금 내야 되거든요. 마치 그게 정당한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은 물론 증여 받은 사람이 내지만 그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즉 적어 놓는 것도 세법을 좀 알고 적어 놓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의 학비로 들어간 돈은 당연히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회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보냈는데 1년 학비로 뭐 2억씩 썼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학비를 진짜 2억을 썼다면 학비가 비싸요. 근데 부양 의무가 있어요. 우리 유학을 보낸 그쵸, 자식 유학일 땐 또 그 정도 그렇게 들 들죠. 수 있죠. 유학비하고 체류비나 이제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저 소득이 있잖아요. 네네. 소득이 있는 제 대학원 학비를 만약에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도를 넘어선 거죠. 사회 통념상 소득이 있는 자녀가 지 학비 지가 내야지. 그때 가서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학비 주세요. 이번 학기 등록금 나왔어요. 이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회 통념. 그게 사회 통념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자식에게 네. 부모님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줬다. 그럼 이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사회 통념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책에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소득이 있고 그때부터는 소득이 있는 그 순간부터 정식 취업. 제가 이제 정식 취업을 한 27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 부모님한테 밥 얻어먹은 거 말고는 특별히 돈을 받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받았겠죠. 사회 통념상 예. 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재판까지 갔을 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생각의 틀이죠. 근데 그거를 참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회 통념은 그냥 사회 통념이에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그 네. 세수가 부족할 때 이제 세무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다는 이제 질문도 드렸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최근 시황으로 보면 이제 2024년도 최소 뭐 상반기까지는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이 좀 강세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막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혹시 이럴 때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가 세무조사 걸릴 가능성이 그러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세무조사의 총량은 그렇게 쉽게 늘었다 줄일 수는 없다 그랬죠. 네. 그리고 각 세목별 건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세금을 예로 들린다면 제 생각에는 양도세 그다음에 증여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양도세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를 조금 조절할 수는 있죠. 네. 조금 더 많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세무서에서 이번 달에 한 100건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야 100건 중에 그럼 비중을 좀 부동산 쪽에 한번 조금 더 둬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건 시장 원리를 또 침해하는 거지만 너무 과열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조율할 수 있다. 조사 건수는 총액은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 투기가 너무 과열되면 다소 그쪽에 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서 이제 네. 집 살 때 네. 주택 그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달 자금 계획서. 출처. 네. 이거 이제 써서 신고하게 되잖아요. 네. 그대로 이게 맞는지 그럼 세무당국에서 비교를 좀 해보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 1억, 아니면 뭐 주식 판 돈 1억, 아니면 뭐 대출 2억,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1억, 2억 맞나 이렇게 따져보나요? 모든 건에 대해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자체의 그 내용이 접수가 되면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상당 부분이 세무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 온 내용 중에서 뭐 우리가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그다음에 증여 신고된 거 이런 자금 출처는 금방 확인이 되고요. 대출도 자금조달 계획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서류들이 다 붙어 있다면 확인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많이 모자란 걸로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정말로 정확해야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금액을 뭐 1억이라고 적었는데 한 8천이 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뭐 1억 2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질문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네. 지금 이거 계획서란 말이에요. 그쵸, 계획서는 부동산 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잔금은 어떤 경우 한 6개월 이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선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2년 후에 잔금을 치러요. 그렇죠. 그 계획이죠, 지금 현재는. 예.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계획이 바뀐 것 뿐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은행 가서 미리 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계획과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있고. 네. 그럼 나중에 수정 신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나 한국감정원 등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달라지면 그 내용을 붙여라. 이렇게 해서 보완 요구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바뀐 내용 그대로 소명하면 되죠. 또 몇몇 사례들 중에 또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네. 결혼을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커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각각 주택이 있어. 그럼 합가를 하면은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니까 그럼 페널티를 또 피하려고. 네. 아니면은 한 사람은 무주택자로서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유지하려고. 혹은 나중에 애 낳았을 때 한부모 혜택을 받으려고 뭐 별의별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빨리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혜택을 다 놓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젊은 세대들한테는 우리도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보다 이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혼인신고하면 좀 이혼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니까 우리 헤어져.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세무서 내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세무서 밖에 나오니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막 청약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는 가장 큰 1번이 네. 남녀가, 즉 남자와 여자가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각각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좋은데 합하면 그때부터는 뭐죠?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거는 근데 금방은 아니죠. 5년. 5년 동안 유예를 줘요. 그래갖고 각각 1주택자가 혼인을 해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도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봐주는 비과세 특례가 있어서 그걸 최대한 늦게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5년이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저희 후배들을 많이 봤는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걸 10년으로 늘리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특례가 있는데 똑같이 이것도 당초 5년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10년으로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있어서 두 가지 혜택을 좀 10년으로 늘려주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네.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는 그냥 게 빨리 그냥 혼인신고를 하세요. 그렇죠. 괜히 꼼수 피우지 마세요. 이런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혼인신고가 중요해요. 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양가 부모로부터 죄송합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네. 각각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증여공제를 별도로 1억을 또 주기 때문에 혼인신고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서 이제는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혼인신고를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주민센터로 빨리 가시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성년인 자녀한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까지였는데 5천만 원. 네. 결혼을 하면 플러스 1억. 네. 그래서 총 1억 5천까지 맞아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는 게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좀 달라졌으니까. 네. 기간도 길어졌고 10년으로. 네. 혹시 조사하신 케이스는 아니면 주변에서 예. 세금 때문에 그 위장 이혼하는 케이스도 좀 있던가요? 이거는 이미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법에 예전에는 모든 게 이제 호적 기준, 즉 혼인신고, 이혼신고, 뭐 이혼신고라고 그러나요? 이혼은 안 해봐갖고. 그러니까 그 신고 기준으로 맹목적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이혼에 있어서는 위장 이혼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장 이혼은 같이 사는 걸로 본다라는 법이 아예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위장 이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사느냐 안 사느냐,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지금 위장 이혼이 걸리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걸릴까 안 걸릴까? 위장 이혼을 해서 주소를 분가를 하고 그리고 하나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파는 하나도 비과세, 나중에 파는 또 하나도 비과세. 네네네. 그 세액이 많게는 4억, 5억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위장 이혼 열심히 일해서 10년 동안 일해서 4억 버는 게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위장 이혼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끼자 이제 이런 좀 그럴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세무서 직원이고 그런 사례에 대한 신고서를 봤다면 저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나요? 이제 위장 이혼. 좀 이혼을 하시고 예.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원의 변동 사항이나 이런 예, 것들을 볼 수 있고 물론 주소 따로 해놨겠죠. 따로 해놨지만 좀 냄새가 나죠.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물론 이러겠죠. 뭐 이혼하고 오래 못 참을 것 같아요. 야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빨리 근시일 내에 팔겠죠. 그럼 일단 이혼하고 파는 건 사실 다 일단 의심. 네, 물론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 이혼 과정도 볼 수 있고요. 속전속결. 네. 합의 이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신성하게 또 그런 분들을 의심한다는 거는 나쁜 거지만 이제 세무서에서 그 생활관계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보고 엄정하게 대처하면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면 다 이혼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라도. 네.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계속 같은 지역에서 사용 거래가 된다라든지 네. 교통카드로 계속 그 전 집 주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와, 이런 잘하시네. 데이터로 다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세무서 들어가서 다 잡아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태로 실질적으로 다 분석을 한다라는 제가 거죠. 아까 말한 그 생활 실태죠. 생활 실태, 통신 기록. 전화 발신 기록까지. 네. 아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무서가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세무서도 이제 조사로 넘어가야만 이런 통신 조회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처음에 이미 제출 좀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당당하게 제출을 하시는 분은 진짜죠. 이미 제출이라는 건 뭐 세무조사까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 뭔지 좀 소명해 주세요. 이거요. 보통 이제 그런 것까지 요청을 하려면 네. 뭐 조사 전환 직전이나 이제 조사 전환을 하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제출이 됐는데 둘 다 정말 적어도 뭐 한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있다. 우연히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옆동. 옆동은 좀 이혼하고 옆동. 그럴 수 있죠. 뭐 동네가 너무 좋아서. 예. 그러면 이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충분히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얼마나 잘 소명을 하느냐가 네. 중요한 거고. 네. 책에서 봤는데요. 네네네. 이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 기술 예. 염지훈 세무사님 책에서 봤는데 사실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오피스텔이요. 네. 네. 근데 오피스텔 월세 때문에 세금 4억 원이나 폭탄 맞은 케이스가 있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또 이 본인들이 또 이 사태를 한번 맞으셨던 분들한테 안 좋은 추억을 좀 불러일으킬까봐 좀 죄송한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에 양도차익이 한 10억이 나서 세금이 한 5억 정도 나오는 네.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한 5억 정도가 나오는 그런 건이 있는데 이게 비과세를 받으면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과세 신고를 했어요. 비과세 요건 당연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죠. 2년 이상 보유, 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본인은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배우자나 본인이 서울 외곽에 기준시가 1억도 안 되는 그런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이요. 살 때는 주거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취득세를 내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하. 두 얼굴이 돼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 되고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이 아닌 게 돼요. 네. 근데 네. 그때 그분은 그걸 주택 용도로 쓰셨어요. 세입자가. 네, 세입자가. 그- 세입자가 뭐 전입신고하고 음. 입주자관리카드 쓰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이분의 직업이 중요하죠. 근로소득자예요. 와서 잠만 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설 다 주거용이죠. 침대. 뭐 인덕션. 네, 뭐 누가 봐도 가정집이죠. 잠자는 곳. 이제 그 오피스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만약 그분이 고민하지 않고 그 기준 시가 1억도 안 되는 그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이후에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면 더 안 내도 되는 4억. 너무 안타깝죠. 야,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사실상 주택처럼 살고 있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됐던 사례.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월세 50만 원씩 받던 오피스텔 때문에 4억 원의 세금을 냈다. 네. 야,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이거는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나가도요, 네. 함부로 그거를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사를 나갈 때는 네네. 이미 서류 검토가 끝나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 그 오피스텔에 그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네. 여기서 라면 끓여 먹는지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있는지 네.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음. 계속 잠을 자는지까지 그러면 똑똑똑 문 열어보고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것만으로도 그 상당히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라면을 안 끓여 먹더라도 언제든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주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꿔서 그렇게 임대한 후에 양도하라고 제가 말 안 하고 더 확실한 방법. 오피스텔에서 선 양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주택이냐, 업무용 시설이냐 서로 개조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아까 말한 인덕션 뭐 다 설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업무용 시설과 주택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입자한테 네. 여기선 잠자시면 안 되고 주택처럼 거주하시면 안 되고 네, 여기다 맞아요. 사업자 등록을 해놔야 되고 침대 이렇게- 빼시고요. 침대 뭐 이렇게 할 수 그럴 수도 없죠. 없고. 예. 그 사람이 나중에 라꾸라꾸 갖다 놓으면 이제 또 라꾸라꾸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 참 이게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또 이런 사례가 생기네. 또 책에서 본 건데 네. 옥탑방 하나 때문에 세금 5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고. 이것도 진짜 종이 한 장 때문에 네. 세금이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라서 이거 듣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다가구 주택이 뭐냐면요. 지하에 주택이 있어요. 그 지하층 빼고 1층에 상가가 있어요. 예. 상가층 빼고 그리고 2, 3, 4층에 주택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2층에 3개, 3층에 3개, 4층에 2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 지하층 빼고 상가층 빼고 주택으로 쓰이는 그 층이 상계층 이하이면 그 8개의 집, 그 8개의 호라고 하는데요. 그 8개의 호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경우 1주택으로 봐준다. 아, 3계층 이하면 네. 그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몇 개까지? 몇? 뭐 8개, 그 개수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 24호인가 그렇게 기준이 아. 있어요. 건축법에. 근데 3계층. 네. 네. 중요한 건 3계층이에요. 네. 막 거기에 뭐 거의 20개 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3계층이 기준 핵심인데 그렇게 해서 8개 호를 동시에 팔면 그냥 1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가정집이 8개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옥상에 옥탑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옥탑방은
그냥 뭐 빨랫대 걸려 있고 네. 뭐 운동기구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네네. 거기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에서 많이 받으면 누가 안 들어오죠. 제가 본 사례는 월세 한 20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집주인이 그 공간도 아까워서 자꾸 하니까. 네, 20만 원 받고 거의 전세 없이 해서 이제 임대를 놨는데 예. 그것도 만드는데 돈 들이죠. 옥탑방 하나 만들려면 거기다가도 화장실 있어야 되고 난방 뭐. 샤워장, 난방 그 20만 원 다 뽑기 언제 뽑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악한 주거 시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옥상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 넘으면 8분의 1이 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옥탑방 하나 때문에 3계층이 아닌 4계층이 되고 8개 호가 아니라 9개 호가 되고 8개가 모두 1세대 1주택이었던 게 1세대 9주택이 되고요. 오메. 네, 세금이 대박 많이 나와요. 그래서 8주택까지는 과세. 네. 나머지 9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이잖아요. 네. 납세자가 선택하는 그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납세자가 선택하는 마지막 한계는 비과세. 1주택. 예.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8개가 큰데. 예. 그래서 세금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1세대 1주택일 때와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는 그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해. 대부분 4억 5억이에요. 양도 차익이 크다면. 근데 이것도 다가구 주택을 뭐 맨날 사고 팔고 안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젊었을 때 사놨다가 애들 뭐 분가시키고 이럴 때 목돈 쓰려고 그 뒤에 한번 파는데 그 세액이 이 옥탑방 하나 때문에 5억이 틀어지면 정말 작은 계획이 완전 틀어지고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과세 받을 수도 있었던 건데 당연하죠. 옥탑방 하나 때문에 월세 20 받던 옥탑방 하나 때문에 세금 5억 원이 갈려버리는 거네. 옥탑방이 없으면 비과세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그래요. 그래 나 옥탑방 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이거 만약에 모르셨던 분도 네. 나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임대 뭐 한 5집 주고 있는데 그 현재 3층이고 옥탑방 하나 때문에 나 난리 났네? 난리 난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아는 이제 세무사님들은 이런 거 좀 방송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그러는데 이건 농담이고 이제 요거를 주택을 옥탑방이 주택 이거를 이제 없애야죠. 없애는데 완전히 부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꼭 필요한 거는 부셔야죠.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그 공간, 화장실, 부엌 이런 것들은 없애고 실제로 임차인을 죄송하지만 제 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한 달 만에 내보내면 안 되고 임대차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또 이사비도 좀 내드리고 나가시라고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나간 이후에 주거에 쓸 수 있는 그 공간 그거는 조금 된다. 커트하고 없애고 창고로 활용하시면 되죠. 이거는 창고는 아니면 휴식 공간이지 주거용은 아니다라고 아예 의심의 씨앗을 이제 잘라버려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된 이후로는 좀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렇게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하기사 뭐 옥탑방 월세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사실상 그 좀 얼마 월세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네요. 저도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 책 보고 처음 알아가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 건물이 없어서 이제 걱정을. 근데 이게 불행히도요. 한때 정말 과세가 많이 됐던 레파토리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아는 사람은 아는 케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는 이거 좀 모든 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몰라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피하고 몰라서 당하고 이러면 또 이제 안 되니까. 그게 공정한 사회죠. 뭐 물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와이스트리 채널도 보고 국세청 아는 형 채널도 보고 하시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로또 그 복권 관련 콘텐츠를 다뤘는데 와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복권 당첨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붙죠. 그렇죠. 20%, 30%, 주민세까지 22%, 33%, 아마 3억을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은 초과하면 33%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참 복권 당첨된 걸 가지고 절세하는 노하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근데 이거 내가 받으면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때 증여세 상속세 내야 되니까 아들아 이건 네가 당첨됐다고 해서 농협 가서 찾아오거라. 통 큰 아버지.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 뭐 1,000원, 2,000원 로또 누구 돈으로 샀는지는 그것까지 막 증빙 요청을 하진 않잖아요. 저도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이게 로또 복권이 김영이냐
무기명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로또 복권에 살 때부터 예. 아버지 건지 아들 건지 안 써 있죠.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슈퍼 뭐 CCTV를 돌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가서 저 로또 복권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분증 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적으세요. 저는 한 번도 대본 적은 없지만 아마 복권 뒤에 이름 쓰는 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살 때부터 그게 아버지 이름이었다면 이거는 증여가 되겠죠. 근데 누구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즉 청구할 때 쓰는 거니까 당첨되고 나서 쓰니까. 네. 근데 이거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탈세 컨설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예. 근데- 증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사실관계 다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탈세지만 그걸 누가 어디 가서 막 떠들지 않겠죠. 나 사실은 이거 아빠가 준 거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냥 슬쩍 나 친구들한테도 내가 됐어 뭐 소문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은행 가서만 얘기하면 되죠. 제가 산 건데 됐어요. 그러면 주겠죠. 그러면 그 전 단계는 아버지하고 아들만 아는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뭐 저희가 뭐 나쁜 걸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 아니죠. 그냥 예. 여러분의 경우라면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셨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이제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선택은 또 그러겠죠. 비슷할 수도 예. 있고. 아니, 왜냐면 이게 3억 원 초과했을 때 30%면 뭐 10몇 억짜리 당첨되면 뭐 몇 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세금 내고 아버지가 세금 내고 그 나머지 돈, 그 10억이라고 그럴게요. 10억을 아들한테 증여세 또 붙는 거니까 증여하면 참. 그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중과세 아니냐 그러지만 그건 이중과세가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또 당연하죠. 내야 돼요. 10억이면 2억 4천? 2억 4천 정도. 그러면 그 10억이 또 7억 6천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쓰면 10억이 되겠네요. 기자 이거는 이제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말하는 사람 되는데. 치고 당첨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5천 얘기야. 원짜리라도 좀. 근데 이게 네. 따지고 보면은 복권 뒷면에도 뭐 이렇게 이름을 쓰는 란이 있는데 네. 복권 사자마자 이름을 쓰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러니까요. 당첨되고 나서 이제 그때 자녀의 이름을 쓰겠죠. 네. 이게 약간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자기 글씨로 네. 내 이름 홍길동 네.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거 필적 조사까지 들어오나 모르겠네. 네, 자녀 이름을 자녀 손으로 쓰라고. 그래야겠네요. 괜한 디테일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세법이 특히 이제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 하나 실수해서 네. 천문학적인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선 좋은 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개인으로서 너무 아픈 일이다 네, 보니까. 물론 로또를 맞으면 저 같으면 증여세를 내도 좀 안 아까울 텐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제가 로또를 진짜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디테일하게 또.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마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아니 그렇게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그래야죠. 나의 일이 되면은 네, 세무사님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국세청 아는 형 네네. 염지훈 세무사님과 몇몇 가지 이제 사례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 기술 이 책도 아주 유익하게 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